무수리의 아들. 옛날 조선시대 경종이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다 운명을 하자 소론들은 독살설을 입에 담았지요. 그 뒤 영조가 조선 제21대 임금이 되었습니다. 영조는 외가가 천민 출신이어서 늘 마음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가문 이야기만 나오면 주눅이 들었고 마음속에 그로 인한 열등감이 늘 잠재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최 씨는 궁중 무술이 출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서울 북쪽 변두리에서 훗날 영조의 외조부 최 씨가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가난한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캐고 채소를 가꾸어 저자에 내다 팔아 근근히 연명해 가고 있었지요. 최 씨 집 이웃에 안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안 씨는 맷자리를 봐주고 그럭저럭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름난 직관이 아니어서 불러주는 사람은 아주 드물었지요. 최 씨는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여 이따금 술을 담아 아버지를 복령했습니다. 술을 빚어 거르는 날에는 이웃 안 씨를 불러 아버지와 즐겁게 지내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곤 했습니다. 안 씨는 늘 최 씨를 고맙게 여기었지요. 안 씨는 고마운 마음으로 최 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자넨 하늘이는 효자일세. 내 다른 것은 몰라도 자네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면 좋은 맷자리 하나는 책임지고 골라주도록 하겠네. 그 뒤 세월이 흐르고 최 씨에게 변함없는 생활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늙어가는 것이 안타까웠지요. 하지만 세월은 피해갈 수 없어서 최 씨의 아버지가 죽고 말았습니다. 안 씨가 약속대로 달려와 근처에 땅을 잡아주었지요. 이 자리는 실은 내가 묻히려고 오래전에 잡아두었지. 자네의 효도에 느낀 바가 많아 내 자리를 자네 아버님께 드리는 바이네. 어르신,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원래 땅은 임자가 따로 있다네. 임자는 자네 아버지인 게야.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지요? 내 자네에게 얻어마신 술이 수십 동이는 될 걸세. 은혜 타령은 말게나. 어르신, 앞으로 아버지처럼 모시겠습니다. 아니, 자네와 나는 헤어져야 한다네. 이 묘소는 외손이 발복할 땅이야. 자네는 서울 장안으로 이사를 가게나. 예?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어봤자 맨날 그 신세일게야. 장안에 들어가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며 살다 보면 아마 좋은 일이 생길 것이야. 안 씨의 간곡한 권유에 못 이겨 최 씨는 식솔들을 거느리고 한양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씨는 남의 집 행랑살이로 들어갔지요. 아내와 함께 주인집 일을 해주며 단칸방에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최 씨에게는 딸이 셋넷 있었지요. 이 딸들이 점점 자라 몸집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궁중 무수리로 들어갈 기회가 생겨 큰 딸을 선뜻 내놓았지요. 딸은 중전의 궁녀인 홍 씨의 하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숙종 시절 장희빈의 무고로 중전인 인현왕후 민 씨가 폐위되어 궁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민 씨가 쫓겨나는 바람에 상궁 홍 씨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궁중에 남은 여인은 무수리 최 씨 등이었습니다. 최 씨는 빈 중궁전을 쓸쓸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뒤 숙종이 민 씨를 그리워하게 되었지요. 밤중에 민 씨가 거처하던 중궁전에 와서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숙종은 민 씨 생각이 나서 중궁전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중궁전의 불빛이 보이는 것이었지요. 숙종은 이상하게 생각되어 불빛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민씨가 거처하던 바로 옆방에서 촛불이 켜져 있었지요. 문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궁녀의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궁녀가 슬픈 목소리로 비단옷을 만지며 중얼거렸지요. 어느 때나 중전 마마께서 이 비단옷을 다시 입으실까? 숙종은 코가 시큰거렸습니다. 일개 무술이로서 중전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되고 아름다웠지요. 숙종은 인기척을 내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궁녀가 뒤돌아 앉으며 숙종을 보고는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놀라지 말라. 궁녀는 엎드려 심하게 떨었지요. 숙종은 궁녀가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잠시 기다렸습니다. 너는 누구더냐? 쇠내는 중전 마마를 모시던 홍상궁의 무술이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중궁전을 지키라는 대비전의 영이 있어 쇠내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너는 폐위된 민씨를 어찌 생각하느냐? 쇠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오나 폐위되신 마마께서는 하찮은 쇠내 같은 것들도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날 밤 따라 숙종은 민씨가 더욱 그리웠습니다. 숙종은 희빈 장씨를 멀리하기 시작한 지 오래였지요. 마땅히 생각나는 후궁도 없었습니다. 오늘 밤은 이곳 중궁전에서 묵을 것이다. 무술이 최씨는 제 귀를 의심하고 다시 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내관은 들거라. 간단한 주안상을 차려오도록 하라. 숙종이 방 안으로 들어와 바느질 바구니를 보고 물었지요. 누구의 옷을 짓는 것이냐? 폐위 마마의 겨울 내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기약도 없는 폐비의 내복을 어이하여 짓는단 말이더냐? 전하, 중전 마마처럼 성품이 곱고 착하신 분은 언제든지 꼭 돌아오십니다. 쇳내 배운 것은 없사오나 사람 사는 이치는 깨닫고 사옵니다. 숙종은 최씨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지요. 숙종은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숙종은 그렇게 무술이 최씨와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숙종은 최씨를 까맣게 잊고 있었지요. 궁중의 무술이 최씨가 잉태를 했다는 소문이 나돌게 되었습니다. 숙종은 그제서야 최씨를 내명부의 종사품인 수건으로 봉하게 되었지요. 그 최씨가 왕자를 낳았습니다. 대신들이 최씨의 품계를 올리라고 숙종에게 청했습니다. 최수건은 정이품 소위에 봉해지게 되었지요. 무술이에서 내명부 정이품이 된 최씨는 끝내 영조의 등극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영조 즉위 뒤 외가를 양반으로 만들어 벼슬을 추중하게 되었습니다. 외조부에게 영의정, 외조부의 아버지에게 좌찬성, 외조부의 조부에게 이조판서를 징직하게 되었습니다. 안씨의 말대로 외손이 발복한 것이었지요. 동생을 두려워한 부부. 조선의 제2대 왕인 정종이 태조 이성계에게 왕위를 물려받은 그 다음 해였습니다. 정종에게는 늘 가시방석이었지요. 이방원을 세자로 책봉하고 용상을 비우라는 압력이 심해져만 갔습니다. 정종은 똑똑한 아들들을 절에 보내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도록 했습니다. 너희들이 너희 명대로 살려거든 절에 들어가
스님이 되는 수밖에 없단다. 권력 앞에서는 형제도 소용없단다. 내 말을 명심해라. 너희들을 절에 보내는 이 아비의 심정을 헤아려다오. 아바마마, 꼭 산으로 숨어야 합니까? 사는 길은 그 길뿐이다. 정종의 아들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절에 들어가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에도 마음은 늘 편치 않았지요. 정종보다 부인인 정환왕후 김씨가 더 못 견뎌 했습니다.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지요. 채자랍시고 문안을 오는 이방원 내외의 눈초리가 곱지 않았습니다. 이방원 내외가 큰 절을 올리고 눈을 마주치려고 보면 정환왕후는 그들의 눈길을 피해버렸지요. 마치 그들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정종은 보위의 미련은 없었으나 보위를 물려줄 시기와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정종이 세자 이방원을 불러 은밀히 물었습니다. 이제 보위에 앉게나? 내 언제까지 이 노릇을 해야 하는가? 그 무슨 서운한 말씀을 하시옵니까? 용상의 권위를 세우십시오. 그만 가져가게. 기다리십시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보위를 넘겨준다는데도 미루는 이방원의 속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종 내외가 마주 앉아 눈물을 흘렸지요. 절에 들어간 아들들은 어찌 지내는지 궁금하오. 보위를 버리십시오. 세자의 눈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세자의 눈이 어쨌다는 것이오? 세자의 눈은 우리 내외더러 알아서 물러나라고 하는 듯 싶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의중을 떠보았소. 버리고 떠나시지요. 상황으로 앉아 편히 사시옵소서. 더는 견디기 힘듭니다. 세자빈의 위세도 그냥 지나치기 힘듭니다. 정종은 승지를 불러 선위할 준비를 갖추라고 일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세자가 체면 치레로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정종은 보위를 미련 없이 버리고 상왕궁으로 물러났습니다. 몸도 마음도 날아갈 것만 같았지요. 왕비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아들, 딸들이 마음대로 드나들었습니다. 태종과의 사이도 정다워졌습니다. 태종은 정종을 끔찍히 위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이토록 정다웠으나 상황 부부는 절에 보낸 아들들이 눈에 밟혀 이따금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괴물과 결혼을 한 남자. 옛날 프랑스 어느 마을에 레몽당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레몽당은 삼촌인 백작을 따라 멧돼지 사냥을 떠났지요. 그들은 엄청나게 큰 멧돼지를 만났으나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삼촌인 백작이 지치자 레몽당은 자기가 말을 지키겠다며 좀 쉬라고 했습니다. 백작은 레몽당에게 말 고삐를 넘겨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멧돼지가 나타나면 어깨를 찌르거라. 아주 세게 말이야. 백작이 숲으로 들어간 지 한참 만에 레몽당은 아주 큰 멧돼지를 보았습니다. 레몽당은 용감하게 창을 던졌지요. 멧돼지가 쓰러지자 백작이 이른 대로 칼로 멧돼지의 어깨를 여러 번 찔렀습니다. 레몽당은 들떠 자신이 찌른 것이 멧돼지가 아니라 삼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지요. 수십 번을 찌르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레몽당은 얼이 빠진 채 숲속을 헤매고 다녔지요. 요정의 샘을 지난 것도 몰랐고 요정 멜리진이 부르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동이 트자 요정 멜리진이 레몽당의 말고삐를 잡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레몽당,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저뿐입니다. 당신이 실수로 삼촌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이 저와 결혼을 해준다면 당신의 불행을 기쁨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마다할 까닭이 없었던 레몽당이 좋다고 하자 멜리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시오. 토요일에는 절대로 나를 보려 하지 마십시오. 레몽당은 몹시 궁금했으나 멜리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재산을 늘리고 가문의 명성을 높이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우연히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더라도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결혼식은 요정의 샘 가까이에서 열렸습니다. 멜리지는 요술을 부려 막사와 원두막과 누각을 세웠지요. 수많은 손님들이 레몽당의 결혼을 축하하러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레몽당의 아내가 과연 누구인지 몹시 궁금해했으나 레몽당은 질문을 피하였지요.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고 멜리진이 레몽당에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 레몽당,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킨다면 당신은 최고 권력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어긴다면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은 파멸하고 말 것이에요. 레몽당은 다시 한번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뒤 레몽당과 멜리지는 아들만 10명을 낳았지요. 그런데 하나같이 무시무시하고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성격도 난폭하여 돌보던 유모까지 잡아먹을 정도였지요. 가장 어린 두 아들 티에리에와 네보네만이 사람의 생김새를 갖추었습니다. 그래도 멜리지는 모든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었지요. 공사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멜리진이 나타났습니다. 성을 짓고 길을 뚫고 다리를 만들고 온갖 건물들을 세웠지요. 남편 레몽당의 가족에게도 훌륭한 성을 지어주었습니다. 토요일이면 일꾼들에게 먹을 것을 넉넉히 나눠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멜리지는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벌을 내렸지요. 성벽을 부수고 성을 쓸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늘을 날며 돌을 뿌려대었지요. 한편 레몽당은 멜리진을 아름답고 지혜로운 아내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다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지요. 그러다 레몽당의 귀에 점점 이상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레몽당의 아내가 그토록 부자이고 능력이 대단하다면 마녀임이 틀림없다는 것이었지요. 레몽당은 수치심과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때마침 토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멜리진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무리 밀어도 방 문이 열리지 않자 칼로 벽을 쑤셔 구멍을 뚫었습니다. 멜리진은 욕조에 있었지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몸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레몽당이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멜리진의 허리 아래의 모습이 뱀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레몽당은 도망치다시피 집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멜리진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레몽당이 멜리진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이 깨진 것은 아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6째 아들이 수도사인 친동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적을 죽이는 것으로 명성을 쌓는데 동생이 늘 모든 사람이 형제라 말하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머무는 수도원에 불을 지르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모조리 죽여버린 것이었습니다. 수도사 아들을 끔찍이도 사랑했던 내몽당은 치를 떨며 멜리진을 원망했습니다. 어미라는 것이 괴물이니 자식들도 괴물일 수밖에. 이런 악마 같은 놈들. 그런데 하필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야 만 것이었지요. 멜리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으나 침착하게 말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스코틀랜드의 왕이었습니다.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셈의 요정에게 반하여 결혼을 하였지요. 요정은 아버지께 한 가지 맹세를 받아내었습니다. 해산을 할 때 절대로 보지 않아야 아이를 갖겠다고요. 아버지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세 딸을 낳아 씻기는 모습을 본 것이었지요.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5살이 되자 어머니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나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아버지를 벌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마법을 착실하게 배웠지요. 언니들을 설득하여 아버지를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산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우리를 저주하였지요. 그리고 나에게는 가장 끔찍한 벌을 내렸습니다. 금요일까지는 여인의 모습으로 지냈지만 토요일에는 괴물이 되어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남자가 나와 결혼을 해주고 토요일에만 나를 만나지 않는다면 설사 내가 괴물이라는 사실을 알더라도 입을 다물어만 준다면 나는 보통 여자처럼 살 수 있었어요. 나는 다른 여인들처럼 그저 그리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배반했어요. 당신 때문에 나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었군요. 말을 마친 멜리지는 창밖으로 날았습니다. 뼈아픈 탄식의 소리를 내면서 탑을 3번 돌고는 사라져 버렸지요. 그 뒤로 밤이면 그곳에는 슬픈 비명 소리가 났습니다. 멜리진이 두고 간 어린 아이들을 잊지 못해 찾아오는 소리라고 합니다. 5 장군과 여우. 옛날에 수궁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태백산 태화 선인에게 글을 배웠지요. 선인이란 신선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스승은 총명한 수궁을 아주 사랑하여 그와 더불어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궁이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스승 태화 선인이 말하였지요. 집에 가거든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거라. 그러다 재주나 지혜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 찾아오거든 곧 내게 와서 알려야 한다. 알겠지? 예, 스승님. 잘 알겠습니다. 수궁은 집에 와서 마을에 오는 나그네들을 손님으로 모셔다가 재우고 먹이면서 대접을 잘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나그네가 찾아왔지요. 수궁은 그 나그네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막힘이 없었지요. 그 나그네의 대답이 모두 진리처럼 들렸습니다. 수궁은 처음으로 크게 놀라고 감탄하게 되었지요. 이 사람은 나보다 재주와 지식이 훨씬 높구나. 나그네는 하룻밤 쉬고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수궁은 나그네가 떠나자마자 스승 태화 선인에게 달려가서 그 나그네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스승이 말하였지요. 그 나그네는 5만 년 묵은 구미호가 틀림없구나. 나 혼자 물리치기는 힘들다. 네가 나와 함께 그 구미호와 싸울 수 있겠느냐? 목숨을 건 싸움이 될 수도 있어. 예, 스승님.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맙구나. 벽을 마주하고 앉거라. 그리고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주문을 나하고 같이 맞춰서 360번을 외워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수긍은 스승이 가르쳐준 주문을 스승과 함께 정성을 다해 외웠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홍익인간 사해동포. 수리수리 마수리 홍익인간 사해동포. 홍익인간 사해동포란 당군이 조선을 세운 정신이었지요. 주문이 끝나자 수궁과 태화 선인의 몸이 가볍게 둥둥 떠서 구름 위로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동쪽으로 7일 동안 날아가더니 한 곳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곳은 네모 모양 섬이었습니다. 그 네모난 섬 한가운데에 커다란 오색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지요. 동쪽으로 뻗은 가지는 푸른빛, 남쪽 가지는 붉은빛, 북쪽 가지는 검은빛, 서쪽 가지는 흰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솟구친 가지는 노란 빛이었지요. 태화 선인이 노란 가지를 꺾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가지에 누를 황자와 임금 제자를 붙여 황제라고 썼습니다. 동쪽으로 뻗은 푸른 가지를 꺾어왔지요. 그 가지에는 불을 청자를 써 청제라 썼습니다. 남쪽으로 뻗은 붉은 가지에는 붉은 적자를 붙여 적제라 썼습니다. 서쪽의 흰 가지를 꺾어서는 흰 백자를 붙여 백제라고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쪽의 검은 가지를 꺾어 검을 현자를 붙여 현재라고 썼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레 쓴 나무 가지를 들고 공중에 흔들면서 동서남북으로 3번씩 절을 하였지요. 5 임금을 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미호를 물리치는 군대의 장군으로 잘 쓰고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5개를 도포 자락에 조심스레 넣고 돌아왔습니다. 태백산으로 돌아온 태화 선인은 자기는 북쪽에 앉고 수긍은 남쪽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주 앉은 가운데 황제라고 쓴 나뭇가지를 놓고 중군 대장이라 말하고 청제는 좌군 대장, 백제는 우군 대장, 적제는 정군 대장, 현제는 후군 대장이라고 각각 말하였습니다. 태화 선인은 이렇게 나뭇가지를 5군 진영으로 늘어놓았지요. 그리고 수군과 함께 신선 옷으로 갈아입고 몸을 바로잡고 엄숙하게 앉아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다시 360번을 외웠지요. 그러자 문 밖에서 군사들이 급히 움직이면서 병장기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말들의 우렁찬 울음소리도 들렸지요. 밖으로 나가보니 중군과 전후 좌우 대장들이 저마다 군사들을 이끌고 5군 진영대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태화 선인이 큰 소리로 명령하였지요. 구미호가 인간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그러니 5군 대장들은 군사를 거느리고 구미호를 잡아오너라. 말을 마치자 정군 대장 적재가 적토마를 타고 붉은 갑옷을 입은 군사들 앞에 서서 긴 창을 들고 달려나가며 외쳤습니다. 내가 하늘에 오르면 모든 별이 머리를 숙이고 내가 땅 위로 달리면 모든 잡귀가 엎드려 기어가지. 나를 대적할 자가 있으면 이리 나오너라. 전군 대장 적재가 우레처럼 소리치며 나가자
붉은 갑옷과 붉은 창으로 무장한 군사들이 함께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적재는 하루 낮 하루 밤을 싸우다가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구미호 꼬리 하나를 잘라서 끌고 왔지요. 태화선인이 구미호 꼬리 하나를 장대에 걸어 세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봉군이 구미호 꼬리 하나를 잘라왔다. 이번에는 좌군이 나가 싸우거라. 푸른 갑옷을 입은 자군 대장 청제가 푸른색 천리마에 올라 푸른 갑옷을 입은 군사들을 이끌고 달려나갔습니다. 달려나가는 청제 뒤를 따라 푸른 옷을 입은 병사들이 달려나갔지요. 그러나 청제는 사흘 밤낮을 싸우다 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구미호 꼬리 2개를 잘라왔지요. 태화선인이 꼬리 3개를 장대에 걸어 세우고는 소리쳤습니다. 좌군이 사흘 밤낮을 싸워 구미호 꼬리 2개를 잘라왔다. 이번엔 우군이 나아가 싸우도록 하라. 은빛 갑옷을 입은 우군 대장 백제가 백마에 올라 흰 갑옷으로 무장한 군사들을 데리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백제도 닷새 밤낮을 싸우다가 져서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래도 구미호 꼬리 3개를 잘라 가지고 왔습니다. 태화선인이 꼬리 6개를 장대에 걸어 세우고는 소리쳤지요. 우군이 구미호 꼬리 3개를 잘라왔다. 이번에는 후군이 나가 싸우도록 하라. 까만 갑옷을 입은 후군 대장 현제가 흑말을 타고 검은 갑옷을 입은 군사들과 함께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현제도 이래 밤낮을 싸우다가 끝내 져서 돌아오고 말았지요. 그래도 구미호 꼬리 3개를 잘라 가져왔습니다. 태화선인이 구미호 꼬리 9개를 모두 장대에 걸어 세우고 소리쳤지요. 후군이 구미호 꼬리 3개를 잘라왔다. 이제 꼬리 9개가 모두 잘렸으니 구미호가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중군이 나가 끝까지 싸우도록 하라. 마지막으로 금빛 갑옷을 입은 중군 대장 황제가 용 5마리가 끌고 달리는 오령거 전차를 타고 직접 싸움을 하러 나갔습니다. 황제는 아흘의 밤낮을 싸워서 끝내 이기고 돌아왔지요. 중군대장 황제가 구미호 목을 베어 창 끝에 꽂아 공중에 높이 들고 오령고 뒤에 나머지 주검을 메어 끌고 왔습니다. 태화선인과 수궁이 나와보니 구미호는 파란 머리에 빨간 혓바닥이 축 늘어져 있고 양쪽 귀가 뿔 같아 보이고 앞발은 뱀 같고 뒷발은 기둥 같고 몸통 길이는 30발이 넘는 요괴였지요. 수궁이 놀라며 태화선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요물이 구미호입니까? 이것이 바로 네가 신령같이 존경하던 그 나그네지. 나그네는 원래 사람이었는데 어찌 죽어서는 여우가 되었습니까? 구미호가 사람처럼 보이는 건 요망한 여우가 너를 홀려 네 정신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구미호를 사람으로 보게 된 것이지. 이제는 너와 내가 힘을 합해 겨우 죽였으니 여우를 여우로 알아보게 된 것이다. 이 여우는 원래 천궁에서 하늘님을 모시는 신하였지. 그런데 하늘님 음식을 드릴 때마다 조금씩 훔쳐 먹다가 땅으로 쫓겨나 여우가 되었다. 하늘님 음식을 먹은 기운으로 요술을 부릴 수 있는 구미호가 되었지. 사람 세상에서 어찌 구미호로 살 수 있습니까? 사람 세상에서 구미호로 살려면 오직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홀려서 그 깨끗한 정기를 빨아먹어야 구미호로 살면서 힘을 키울 수가 있단다. 그 정기를 많이 빨아먹을수록 구미호의 힘이 세어지는군요. 그래, 이 구미호가 사람 세상에 와서
그렇게 살게 된 지 이미 5만 년이 되었다. 구미호에게 전기를 3번 빨아먹히고 나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구미호에게 자기 전기를 바치게 된단다. 제 지식이 부족하여 그 나그네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홀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많았는데도 말이지요.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네 지식이 최고라고 과신했기 때문이지. 자기가 아는 게 많다고 믿을수록 구미호의 세치어에 홀리기가 쉽고 그렇게 홀려 대단한 학자라고 믿게 되고 대단한 학자가 말하는 진리라고 착각하면서 네 깨끗한 정기를 빨렸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많이 배워 지식과 재주가 많은 사람일수록 구미호가 그 사람 정기를 먹으면 그만큼 더 강해진단다. 사람 세상에서 점점 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지식인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구미호 부하들이 많아졌지. 요즘은 하늘나라까지 넘보고 있었다구나. 그래서 나 혼자 제주로는 이놈을 잡아 죽일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너를 열심히 가르쳤고 사람 세상에 나가 살면서 너보다 지식이나 지혜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 나를 찾아오라고 한 것이야. 그래도 네가 내 말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어 고맙구나. 나는 1000년에 한 명씩 제자를 기를 수 있는데 그 전에도 11명이나 제자를 가르쳐서 내보냈지. 그런데 그 제자들이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단다. 결국 구미호에게 전기를 빨려서 구미호 부하가 되고 말았지. 다행히 너는 내 말을 잊지 않고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 둘이 힘을 모아 이 요물을 죽일 수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성공하였으니 이제 너는 걱정할 것이 없단다. 그런데 스승님, 오제는 하늘님을 돕는 임금들인데 어떻게 스승님이 불러내어 부하 장수로 부렸으며 오색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이 나무 이름은 부상이라 한단다. 또는 무궁화 나무라고도 하지. 오직 이 무궁화만 가지와 잎이 오색으로 자라니 하늘과 땅 사이에서 싹이 터서 천궁 아래에서만 자란단다. 천궁 하늘님을 돕는 5 임금 곧 오제가 오색나무를 사랑하여 자주 내려와 노는데 진심으로 하늘님을 믿고 공경하는 사람만이 그곳을 알 수 있고 오제를 능히 부릴 수 있단다. 수긍은 스승님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전에는 스승님을 사람으로만 알았더니 이제야 스승님이 진짜 신선이심을 알았습니다. 네가 오색나무까지 오가는 동안 또 오제들이 구미호와 싸우는 동안 잠 한숨 못 자고 나와 함께 힘을 보탰으니 많이 피곤하겠구나. 이 오색나무 잎을 한 장 줄 터이니 씹어 먹고 가서 자거라. 예. 수긍이 물러나와 오색나무 잎을 씹으니 모든 갈증과 배고픔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지요. 20알을 밤낮을 자고 깨어보니 집 안에 태화선인이 보이지 않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와 살펴보니 오제와 수만 군사는 물론이고 장대에 걸어 높이 매달았던 죽은 구미호도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다고 합니다. 바둑 두다 망한 장군. 옛날에 고려 정벌의 구실을 찾고 있던 요나라 임금은 기다렸다는 듯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고려는 듣거라 부당하게 목종 임금을 패하고 새 임금을 세운 강조를 잡아 압송하면 무사하겠으나 만약 그러지 않겠다면 지체 없이 고려를 칠 것이다. 현종이 즉위하던 바로 그 해의 11월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새 임금도 사실 목종의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요나라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여진족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여진족들은 목종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요나라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려가 남으로 내려가려는 여진족들을 계속 토벌했기 때문에 보복을 하려는 것이었지요. 요나라 임금은 무려 40만의 군사를 이끌고 직접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요나라 임금은 먼저 홍화진으로 쳐들어왔지요. 하지만 홍화진은 무너지지 않았고 쉽게 지친 요나라 임금은 서둘러 통주로 들이닥쳤습니다. 통주에는 다름 아닌 강조가 지키고 있었지요. 통주에서 요나라 군사들은 참패를 면치 못했습니다. 강조의 삼각진법에 말려들어 첫 번째 전투에서만 무려 1만의 군사를 잃게 되었지요. 삼각진법이란 군대를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해 두었다가 적이 세 꼭지점의 안쪽에 들어오면 일시에 공격하여 섬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요나라 임금은 강조의 이런 전술에 말려들어 단 한 발자국도 진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란의 군사들은 3번씩이나 공격했지만 3번 모두 강조의 군사들에게 패배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강조는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3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자 거란의 군사들을 아주 얕보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내 4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강조는 여유만만하게 부하 장수와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장군, 적이 우리의 전술을 눈치챈 듯합니다. 적이 우리 군사의 일진을 깨고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염려할 것 없다.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거라. 놈들이 모두 들이닥치면 한꺼번에 뺄 것이야. 부하의 보고를 받은 강조는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말하며 바둑판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어 또 다른 부하가 달려왔지요. 장군, 거란군이 우리 군사의 이진까지 무너뜨렸습니다. 뭐라? 그제야 강조는 바둑판을 물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군사들은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지요. 이내 강조는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려 군사들도 3만 명이나 포로로 잡혔지요. 강조는 곧 이불에 둘둘 말려 요나라 임금 앞으로 압송되고 말았지요. 그대의 이름이 강조인가? 과연 듣던 대로 명장이로군. 만약 그대가 마음을 바꾸어 나를 위해 충성한다면 장수로 대접할 것이다. 요나라 왕은 강조의 인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하로 곁에 두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강조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적군의 임금은 어리석은 소리를 하지 말거라. 내가 비록 한순간의 실수로 포로가 되었지만 나는 고려의 장수이다. 그런데 어찌 오랑캐의 신하가 된단 말이냐? 강조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요나라 임금 옆에 있던 한 신하가 나섰지요. 그는 다름 아닌 이현운이었습니다. 이현운은 원래 고려의 사람이었는데 항복하여 거란의 신하가 된 사람이었지요. 강조 장군, 이미 그대는 거란의 포로가 되어 있소. 이제까지 고려의 신하였으니 오늘은 요나라인 거란의 신하가 될 수 있지 않겠소? 네 이놈, 너는 어찌하여 고려 사람이 그따위 말을 하는 것이냐? 하늘이 부끄럽지도 않단 말이냐? 강조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요나라 임금이 나섰지요. 강조가 비록 적의 장수이나 죽이기 아깝구나. 하지만 내 신하가 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위험한 일이지. 당장 데려가 목을 베도록 하라. 결국 강조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한때의 실수는 했지만 고려의 장수답게 충절을 지키고
죽었던 것이었지요. 호랑이 잡은 농부. 옛날 깊은 산속 어느 마을에서 밭 농사를 지으며 살던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콩 타작을 하려고 마당에 콩을 늘여놓고 도리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부엌 일을 하고 있었지요. 농부가 한창 도리깨질을 하고 있는데 대문 앞에서 커다란 개가 비틀비틀 들어왔습니다. 농부는 떠돌이 개가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하였지요. 농부는 도리깨를 휘두르며 개를 내쫓으려 했는데 농부가 휘두르는 도리깨를 한번 맞더니 개가 축 늘어져 버렸지요. 농부는 개를 잡아놓고 나머지 콩을 타작하였지요. 타작한 콩이 2가마니나 나왔으니 농부의 힘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마친 농부는 아까 잡았던 개의 가죽이 유난히 좋아 보여 가죽을 벗겨 담벼락에 널어두었지요. 그런 다음 날 농부의 집 앞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담벼락에 널어놓은 가죽을 보더니 집 안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예, 무슨 일이십니까? 이 댁 담에 널어놓은 저 호랑이 가죽이 아주 좋군요. 저 가죽을 저에게 파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호랑이 가죽이라고요?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커다란 개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실은 호랑이였던 것이었지요. 그럼 값은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상태를 보아하니 콩 5가마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한 해 농사를 열심히 지어 수확한 콩이 겨우 2가마였는데 저 가죽을 팔면 5가마는 얻을 수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농부가 흥정을 하기 시작하였지요. 에이, 난 10가마를 안 주면 안 팔겠소. 그랬더니 그 사람은 정말 10가마를 주겠다고 하고는 그 값을 치르고 호랑이 가죽을 사갔습니다. 농부는 도리깨질 한 번에 호랑이를 잡았고 그걸로 한 해 농사를 지은 것보다 더 큰 돈을 벌었으니 아주 신이 났지요. 힘들게 농사를 지을 것 없이 호랑이나 잡아야지. 농부는 새로운 도리깨를 하나 만들어 떡과 소금도 한 주먹 넣어 먹을 것을 마련하고 도리깨를 걸쳐 메고는 호랑이를 잡으러 나섰습니다. 농부가 호랑이가 많이 나온다는 동네를 찾아가 보니 산골에 외딴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호랑이를 잡겠다고 몰려든 사냥꾼들이 모두 모여 앉아 있었지요. 어떤 사람은 총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커다란 덫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도리깨를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감춰두고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는 사냥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냥꾼들은 서로 호랑이를 잡느라 고생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도 안 되고 여러 사냥꾼이 함께 몰려다녔지만 호랑이 잡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 하나만 넘어가면 몇 백년 묵은 커다란 호랑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농부는 쟁쟁한 사냥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래도 호랑이를 잡으려면 이 사람들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하였지요. 농부는 그날 밤 자는 척을 하다가 다른 사냥꾼들이 모두 잠이 들었을 때 혼자 조용히 일어나 감춰두었던 도리깨를 찾아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몇백 년 묵은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골짜기를 찾아가 보니 과연 큰 바위 아래 커다란 굴이 보였습니다.
농부는 부지런히 굴 위로 기어 올라가 도리깨를 옆에 놓고는 가지고 왔던 떡을 먹으며 호랑이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지요. 동이 틀 무렵 바윗돌이 부릉하고 우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니 호랑이 굴에서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머리를 쑥 하고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기다릴 새도 없이 도리깨로 호랑이 머리를 냅다 내리쳤지요. 깜짝 놀란 호랑이는 도로 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처음 머리를 내밀었던 것은 커다란 호랑이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느닷없이 머리를 한 대 맞고는 놀라 형들에게 말하였지요. 밖에 나가려고 보니 뭐가 날아들면서 머리를 탁 하고 치는데 아주 아파 죽을 뻔했습니다. 둘째 호랑이가 그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뭐가 있다고 그러는 것이야? 내가 나가보마. 둘째 호랑이가 굴 밖으로 머리를 쑥 하고 내밀었는데 농부는 아까 그 호랑이인 줄만 알고 다시 온 힘을 다해 호랑이의 머리를 도리깨로 내리쳤습니다. 깜짝 놀란 둘째 호랑이는 굴 속에 돌아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굴 밖에 뭔가 이상한 게 있구나. 우리 이제 밖에 못 나가겠다. 첫째 호랑이가 그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것들. 어째서 그렇게 약한 소리를 한단 말이냐? 그게 겁이 나서 못 나간다니. 내가 나가보마. 첫째 호랑이가 굴 밖으로 머리를 쑥 내밀었을 때 농부가 깜짝 놀라 이렇게 생각하였지요. 이 굴 속에 있는 호랑이는 2번을 맞아도 죽지 않네. 정말 듣던 대로 엄청 센 놈인 모양이군. 이러고는 도리깨를 더 큰 것으로 바꾸어 쥔 채 잔뜩 힘을 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보다 좀 더 큰 호랑이가 나타나자 또다시 힘껏 도리깨로 호랑이의 머리를 내리쳤지요. 첫째 호랑이도 맞아보니 머리가 핑 돌면서 별이 보일 정도로 너무나 아팠습니다. 첫째 호랑이도 힘겹게 굴 속으로 들어오니 이번에는 아버지 호랑이가 한심하다는 듯 어머니 호랑이에게 말하였지요. 아니 우리 아들들이 나가서 토끼라도 잡아와야 아침을 먹을 텐데 아무도 나가지 못하니 이거 참. 여보, 당신이 한번 나가봐요. 이번에는 어머니 호랑이가 혀를 끌끌 차며 굴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가 소리를 꽥 하고 지르고는 굴 속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농부는 호랑이가 머리를 내밀 때마다 있는 힘껏 도리깨를 내리쳤지만 매번 도로 들어가 버리기만 하고 죽지를 않으니 먹은 게 없어 힘이 안 나는가 하고는 남은 떡을 한 입에 다 털어놓고 소금 한 주먹을 삼켰습니다. 그러자 힘이 벌떡 나는 것 같았지요. 아버지 호랑이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잔뜩 난 아버지 호랑이가 굴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 농부가 도리깨를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아버지 호랑이가 소리를 마구 내지르며 숨을 헉헉 대는데 그 서슬의 농부는 도리깨를 쥔 채로 호랑이 뱃속으로 딸려 들어가 버렸지요. 농부가 호랑이 뱃속에 들어가고 보니 안은 캄캄하고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겨우 호랑이 뱃속에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호랑이의 간이 너불너불한 게 꽤 먹을 만해 보였지요. 농부는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어 간을 살짝 도려내서는 소금에 찍어 먹어보았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머리가 아파 죽겠다고 낑낑대는데 아버지 호랑이는 배가 타 들어가는 것 같았지요.
농부는 간을 한 점 먹어보고는 맛이 좋아 몇 점 더 썰어 먹었습니다. 아버지 호랑이는 저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며 뛰었지요. 그러자 식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른 저 뒤에 가서 약수를 드세요. 호랑이는 얼른 뛰어가 약수를 있는 대로 마셨지요. 호랑이 뱃속에 있던 농부는 찬 물이 확 들어오니 아주 시원해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농부는 호랑이 뱃속을 여기저기 막 잘라 먹었지요. 그 바람에 호랑이는 더욱 참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화가 잔뜩 난 아버지 호랑이는 약수를 먹으래서 먹었더니 속이 더 아프다며 온 식구들을 마구 바위에 내팽개치고 말았습니다. 호랑이 뱃속이 익숙해진 농부는 호랑이의 숨통을 찾아 끊었고 드디어 호랑이의 배를 가른 뒤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랑이 밖으로 나오고 보니 아버지 호랑이가 굴 속에 있던 호랑이 가족들을 전부 바위에 팽개친 바람에 호랑이 여러 마리가 모두 죽어 있었지요. 농부가 가만히 살펴보니 콩 100가마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제야 산 아래에서 사냥꾼들이 몰려 올라왔습니다. 사냥꾼들은 호랑이가 나타나리라 생각하며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굴 앞에 온몸이 벌건 것이 입을 오물거리며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기겁을 했습니다. 농부는 사냥꾼들을 보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걸 다 도리깨로 잡느라 아주 혼이 났소. 다 내가 잡은 것이니 나누어 가지자고 하지 마시오. 사냥꾼들은 호랑이를 보고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며 총이며 그물이며 돈이며 가진 것을 전부 내놓으며 농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농부는 사냥꾼들에게 받은 것과 호랑이 가죽을 팔아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피부색이 다른 이유. 인디언 옛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 퉁카 신라라는 신이 있었지요. 어느 날 퉁카 신라가 세상을 내려다보다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군. 새롭게 다시 만들어야지. 퉁카 신라는 자기가 아끼는 새들과 동물, 곤충, 나무들을 상자에 넣은 다음 비구름과 강물과 바다를 불러 말했습니다. 비구름아 비를 내려라. 강물아 흘러 넘치거라. 바다야 휩쓸어 버리거라. 곧 비가 퍼붓기 시작하더니 강물과 바다가 넘쳐 흘러 온 세상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강물과 바다가 땅이란 땅은 모두 삼키는 바람에 이 세상에는 풀 하나 심을 흙도 남지 않았습니다. 둔카신라는 상자를 열어 검은 오리를 꺼낸 다음 이렇게 말하였지요. 검은 오리야, 바다 깊숙이 들어가서 흙 한 덩이를 가져오너라. 검은 오리는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한참이 지나서야 얼굴을 내밀었지요. 바다가 어찌나 깊은지 아무리 내려가도 끝이 보이지 않아요. 둔카신라는 다시 수달을 바닷속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달도 얼마 못 가 그냥 돌아오고 말았지요. 다시 비비를 보내보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거북이를 바닷속으로 보내었지요. 한참 뒤 거북이가 바다 위로 얼굴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찾았어요. 드디어 흙을 찾았습니다. 둔카신라는 거북이가 가져온 흙을 들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흙아 흙아
바다를 뒤덮고 강물을 뒤덮어라. 그러자 흙 한 덩이가 넓게 넓게 퍼지고 퍼지더니 드넓은 땅이 생겨났습니다. 둔가신라는 상자 안에 든 새들과 동물, 곤충, 나무들을 꺼내 온 세상에 뿌렸지요. 그러고는 사람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흙으로 사람의 모습을 만든 다음 화로에 넣고 구웠지요. 그런데 첫 번째로 꺼낸 사람은 너무 일찍 꺼내는 바람에 아직 익지 않아 하얗게 되었습니다. 너무 일찍 꺼냈구나. 하는 수 없지. 이 사람은 하얀이 백인이라 불러야지. 두 번째로 꺼낸 사람은 너무 오래 구워 새까맣게 타버렸지요. 너무 오래 구웠구나. 이 사람은 흑인이라 불러야지. 마지막 사람을 구울 때 둔가신라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바짝 신경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노릇노릇 알맞게 구워졌군. 이 사람은 황인이라 불러야겠군. 이렇게 하여 사람들의 피부색이 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